드라마 밤에 피는 꽃. 사실 이건 꼭 내 앞날 같구나. 아무것도 안 보여. 잔혹한 조선시대의 진짜 현실인데요. 제사나 초상 때에도 광주리 같은 도구를 이용해 물건을 주고받으라 했다. 성리학이 널리 퍼지면서 과부의 정절이 중요해졌고 심지어 성종 때는 아예 법으로 과부의 재혼을 금지한다 명명했습니다. 여기서 여화의 시어머니 유금옥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어머님, 햇빛이 강해 눈이 부시실 듯합니다. 첫 화부터 시어머니 유금옥은 여화를 매우 엄격하게 대하며 몸가짐을 단정히 하라고 체근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건 여화를 보호하려는 마음에서였죠. 조선시대는 과부가 몸가짐을 단정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살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건 역사 기록으로도 남아있는데요. 1785년 정조 시절 양반 이연이 과부였던 며느리 구씨를 살해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강원도의 안여편이라는 마을 구씨의 집에 외간 남자가 드나든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증거가 없는 소문에 불과했지만 이 소문을 믿은 이연은 자기 가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구씨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과부인 며느리가 남자와 어울린다는 소문만으로도 이씨 가문의 먹칠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연은 구씨의 오빠 구성대를 찾아가 당신 동생이 우리 가문을 망신시켰다며 이 죄를 어떻게 씻을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오빠 구성대는 수치심을 느꼈고 여동생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동생 구씨를 처벌하는 데 동참하게 됩니다. 이연이 구씨를 강가로 불러냈을 때 그녀는 상복을 입고 남편을 추모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안 좋은 소문이 돌까봐 매번 몸가짐을 조심했지만 어이없는 소문으로 죽을 위기에 처한 구씨. 그녀는 뜬 소문일 뿐이라며 고개를 가로저었지만 이연은 구씨의 상복뒤를 풀러 그녀를 묶었습니다. 구씨는 저항했고 옆에 서 있던 구성대는 구씨를 때리며 운명을 받아들이라 종용했죠. 이연은 구씨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몸에 돌을 매달아 그녀를 강가에 던졌습니다. 그렇게 구씨는 소문 때문에 제대로 자기 변호 한 번 하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조선시대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화의 시어머니는 여화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유금옥의 공식 인물 소개에도 그녀가 여화를 때로는 매몰차게 대하지만 가족으로 며느리로 아끼는 마음은 진심이다 라고 나와있죠. 실제로 여화의 시어머니는 여화에게 무뚝뚝하게 굴면서도 은근 그녀를 챙기는 모습이 많이 비춰지는데요. 큰애 덕에 드디어 돌아가신 조상님께 드릴 말씀이 생겼습니다. 물론 시어머니가 여화를 챙기는 데에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유금옥은 유독 열려문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굳이 남은 평생 지아비묘를 지키겠다며 청을 하지 뭡니까? 연료의 끝은 지아비를 따라 죽는 자결 아니겠습니까? 막상 며느리 본인들은 가만히 있는데 시어머니들이 나서서 며느리의 정절을 칭찬하는 모습. 이들이 이렇게 경쟁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본인들에게 금전적인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때 연령문이 세워지면 가문에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고 과거에 급제하지 않아도 벼슬자리를 주고 곡식과 옷감 등 포상을 지급했습니다. 며느리 한 명을 희생해서 가문 전체가 혜택을 보니 가문에서는 전혀 마다할 이유가 없었고 점차 연령문에 대한 경쟁은 치열해져만 갑니다. 정약용은 저서 목민심서에서 이 부분을 정확히 꼬집었는데요. 열부가 남편을 잃고 절박한 사정도 없는데 갑자기 순절한 경우에는 정렬을 내리지 않아야 한다.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굳이 사정이 없는데도 급조된 연료들이 많아지는 현실을 비판한 것이죠. 사실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부인의 정절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지켜야 하는 것으로 남편이 죽고 나서 과부의 재혼은 자유롭게 이루어졌습니다. 고려 거란전쟁의 현종도 과부인 어머니와 다른 남자 사이에 태어난 사생아였지만 왕위에 올랐는데요. 심지어 재혼녀의 신분으로 왕비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문덕 왕후 유씨는 원래 왕족 홍덕 원군과 결혼하여 딸까지 낳았었는데요. 이른 나이에 홍덕 원군이 죽자 다시 성종에게 시집을 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재혼녀가 왕비까지 될 만큼 이에 대한 제재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유씨처럼 재혼하면서 전 남편의 자식을 함께 데려가는 것도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때부터 정절에 대한 요구가 엄격해졌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아예 남편을 따라 죽어야 하는 문화가 형성되었죠. 이런 고난 속에서도 꿋꿋이 인생을 살아간 여성들이 존재하는데요. 그중 한 명은 밤에 피는 꽃의 주인공 조효화와 놀랍도록 비슷한 인물, 조효화처럼 과부가 되어서도 자신의 삶을 살아낸 여인 윤씨입니다. 윤씨의 삶. 평범한 과부로 살다가 사라졌을 윤씨의 삶은 기록을 통해 후세에게 전해질 수 있었는데요. 윤씨는 윤씨 자기록이라는 일기를 쓰며 자신이 겪은 일을 상세히 적어놓았습니다. 이 과부 윤씨의 일기를 살펴보면 밤에 피는 꽃의 조효화와 공통점이 참 많은데요. 첫 번째 공통점, 혈혈단신. 조효화 캐릭터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은 설정입니다. 그래서 신우이 제이에게 종종 무시당하죠. 근본 없는
이만한 걸 데려와 옆에 끼고 있을 때부터 딱 잘랐어야지. 하지만 사실 여와는 평범한 서민 출신은 아닙니다. 소혼과 환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원래 여와는 명망 있는 가문 출신이지만 모종의 사건에 휘말려 부모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 실존 인물인 윤씨 부인 또한 유사한 상황인데요. 그녀의 집안은 원래 귀한 양반댁 가문이었습니다. 그녀의 고조할아버지 윤두수는 영의정으로 현대의 국무총리, 증조할아버지 윤익렬은 예조 참판으로 현대의 중장까지 올랐었죠. 하지만 점차 가문은 쇠퇴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녀의 할아버지는 군수 정도인 홍덕랑의 자리까지 오르고 아버지 윤명선은 관직에 나가지 못하고 이른 나이에 죽게 되었습니다. 2년 후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윤씨는 고아가 되죠. 다행히 그녀는 외숙모부에 의해 걷어집니다. 하지만 친부모가 없다는 사실은 그녀를 항상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눈물을 흘리며 잠들었다는 윤씨는 유독 마음이 쓸쓸한 날이면 자신의 몸을 가만히 쓰다듬었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몸을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것이니 그렇게라도 부모님의 흔적을 느끼고 싶었던 것이죠. 외롭게 자랐던 그녀는 결혼 생활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됩니다. 비록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다하지는 못했지만 남편을 잘 섬기고 살면 여성으로서 미덕을 다할 수 있겠다 생각했죠. 두 번째 공통점, 명망 높은 시댁. 좌상댁이장 조실부만 너에게 가당키나 한 자리냐? 절세미인 조여와의 드라마 속 시댁은 좌이정이 석지성의 집안으로 조선 최고의 명지상이라는 칭송을 받는 명문 가문입니다. 여와의 큰아버지는 석지성의 집안만 보고 혼례를 진행시켰죠. 윤씨도 유명한 가문의 자식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17세였던 윤씨는 당시 14살이었던 조종재와 결혼합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정이품의 이조 판서를 지낸 조학년으로 현대의 장관 정도의 위치였죠. 풍양 조씨 가문은 인품도 좋았는데요. 윤씨는 자신의 일기에 시부모는 자애로웠고 생활이 넉넉하여 평온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신혼생활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남편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원인을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병에 걸려 죽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죠. 세 번째 공통점, 여인의 투쟁. 윤씨는 일기에서 자신이 살고자 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조선시대 여인의 가장 큰 덕목은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남편에게 열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씨와 조여와는 고아이기에 효를 다할 부모도 없고 과부이기에 열을 다할 남편도 없습니다. 이런 이들을 지켜보며 주변 사람들은 쑥덕거렸죠. 얼마나 발자같이 세면 서방까지 잡아먹어. 윤씨도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며 자신을 죄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과 운명을 한탄하죠.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내 스스로 생각하여도 천하의 모진 인생이로다. 천고에 없는 억만지통과 100가지 대죄인으로 하늘을 볼 수도 없다. 하지만 인간의 운명은 무조건 나쁘게 혹은 좋게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역에 따르면 운명의 운은 하늘이 내린 명을 이루라고 부여된 힘이고 운명의 명은 하늘이 내린 천명을 뜻하는 것으로 보통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하늘은 힘을 부여할 뿐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여 삶을 꾸려갈지는 개개인의 몫인 거죠. 윤씨는 비록 안타깝게 남편을 잃었지만 자신의 일생을 상세히 글로 남기며 후세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당대 조선 여인들의 고민, 과부들의 처지 등 많은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었죠. 실제로 그녀는 일기에 자신이 글을 쓰는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자손에게 투생의 이유를 알려주기 위하여 글을 쓰게 되었다고 밝힌다. 밤에 피는 꽃 드라마에서 사람들이 여와의 등을 떠밀며 그녀도 남편을 따라가라고 강요하는 장면이 그려졌는데요. 여와의 상상이긴 했지만 이건 실제 조선시대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어이없게도 남편이 죽으면 양반 여성들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건지 아니면 평생 눈치를 보며 외롭게 살 건지.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과부들을 잡아준 건 보통 친정 부모였습니다. 하지만 여와와 윤씨는 친정 부모가 없기에 이들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말릴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등을 떠미는 형국이었죠. 그럼에도 윤씨는 목숨을 버리지 않고 자신 몫의 삶을 꿋꿋이 살아내기로 결심합니다. 절개를 지키기 위해 남편을 따라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해서였죠. 그렇게 윤씨는 남편을 잃은 뒤에도 약 30년을 더 살 수 있었습니다. 과부의 일탈. 조선시대 모든 사람들이 과부의 정절을 강요했던 것은 아닙니다. 신윤복의 이붓한춘에는 그가 바라보는 과부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새와 개를 쳐다보며 나무에 앉아있는 두 여인. 이들의 표정을 자세히 보면 한 여인은 무관심한 표정인데 그 옆에 상복을 입은 과부는 미묘한 웃음을 띠고 있죠. 그녀의 웃음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욕망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개도 2마리, 새도 2마리 모두 짝이 있는데 과부는 비록 남편을 잃었지만 한때 자기도 짝이 있었던 적이 있었고 그 욕망을 아직 갖고 있다는 것을 은근한 웃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조선 초기만 해도 부부에 대한 정절은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도 함께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을 세운 태조는 즉위교서에서 충신, 효부, 의부, 절부를 권장한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의부는 아내가 죽은 뒤 재혼하지 않는 남편, 절부는 남편이 죽은 뒤 재혼하지 않는 아내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점차 정절은 여성에게만 한정되어 갔는데요.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녀는 두 남편을 얻지 않는다는 성리학자 정의의 말을 인용하며 여성의 성을 나라에서 통제하려고 했죠. 정절을 강요하는 이유는 부계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역사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조선의 학자들이 정절의 관념에 동의한 것은 아니고 실학자 박지원도 여성에게 정절을 강요하는 세태를 비난했는데요. 그는 연려 함양 박시전을 쓰며 과부가 세월을 버텨내기 위해 엽전의 테두리가 닳을 때까지 엽전을 굴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나이 젊은 과부가 오래 세상에 남아있으면 친척들이 불쌍히 여기는 신세가 되고 마을 사람들이 함부로 추측하는 대상이 됨을 면치 못하니 속히 이 몸이 없어지는 것만 못하다며 과부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그리고 과부가 재혼하지 않고 심지어 목숨까지 바쳐야 하는 세태에 대해 비판하죠.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 박지원도 아내를 잃은 호랍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남자로서 그는 정절을 지킬 필요가 없었고 주변에서도 끼니 챙겨줄 사람이 필요하다며 재혼을 권유했지만 그는 죽은 아내를 애도하며 죽을 때까지 혼자 지냈습니다. 참고로 그는 굉장히 늦은 나이에 관직에 올랐는데요. 30세가 넘어 초시에 장원급제하고 영조의 주목을 받았으나 그 후 시험에서는 백지다반지를 제출해버리고 시골에서 청렴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50세가 되었을 때 좀 구품의 직위에 올라 자신이 청나라에서 보고 온 신문물을 조선에 전파하고 실학을 발전시켰죠. 어린 시절 집안의 기대 때문에 과거에 응시했지만 자신의 뜻과 달라 오직 학문에만 전념했고 이후 실생활에 도움 안 되는 학문은 죽은 것이라는 강한 뜻을 가지고 외교와 과학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책 50에 읽는 주역에 따르면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가슴에 품은 뜻입니다. 때때로 운이 나쁘거나 모든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지만 가고자 하는 바가 분명하다면 군자는 오히려 운에 고삐를 씌워 끌고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운이 도리어 군자에게 굴복할 것이라 얘기하죠. 실제로 박지원은 제방쌓기, 물레방아, 배틀 제작 등 실용적인 기술을 연구하여 조선의 낙후된 현실을 개혁할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그는 역사적 위인으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죠. 책 50에 있는 주역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인생을 끌고 가기 위해 방향을 찾는 법을 알려주는데요. 점이나 사주팔자를 넘어 삶을 관통할 지혜를 배울 수 있으니 인생이 안 풀린다, 팔자가 꼬인 것 같다처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지금까지 팩트포킹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50에 읽는 주역, 저자 강기진. I know